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에서 출발하는 세계문학의 숲 100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춘향전을 골랐습니다. 춘향전을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면 훌륭한 작품이어서 또는 정말 재미있는 고전이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남은 사람입니다. 제가 춘향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는 가장 자신이 있기도 하고, 고전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걱정스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제 동네 이야기여서 겁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춘향의 사랑, 춘향의 꿈,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춘향의 사랑은 다 아는데 춘향의 꿈이 뭐였을까? 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분 상승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욕망의 실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춘향의 사랑에서 춘향의 꿈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춘향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춘향이라는 성격이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춘향이의 동선을 한번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도를 볼 필요가 있죠. 이쪽에 있는 게 옛 지도입니다. 옛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광활루가 여기에 있고요. 그죠? 여기에 관악묘가 늘 있죠. 교룡산성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그림 보면 여기죠. 이 교룡산성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교룡산성에 조금 올라가면은 최재우 선생이 검가죠. 검가를 쓰고 한 은적암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 보면 남복사지라고 있는데 남복사지가 아니고 만복사지입니다. 이 만복사지 터가 남아있는데 아주 크게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첫 번째 작품. 뭐죠, 제목이? 만복사 저포기. 이 만복사에서 윷놀이 비슷한 게임을 해서 우리 미스터 양생이 스님을 이기죠. 이기고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여성 귀신이죠. 여성 귀신과 사랑한다는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중요한 작품인데, 출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춘향묘가 있고요. 여기가 혼불문학관이 있고, 최명희의 혼불문학관 아시죠? 아주 유명한 곳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성지가 있는데, 여기가 판소리 동편제가 출발한 곳입니다. 여기서 한 500m 가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송록 명창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흥부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흥부전의 출발 지점이 바로 제가 학교를 다닌 인월 일대입니다. 인월 아영 일대입니다. 그리고 실상사 아주 유명하죠. 실상사에서 이쪽 보면은 쭉 들어간 뱀사골이라고 있는데, 뱀사골에서 한참 올라가면은 와운 마을이라고 있어요. 구름이 누워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 와운 마을이 천년송으로 유명한데, 천년송뿐만 아니고 병강쇠가 들렸던 곳입니다. 판소리의 중요한 작품들인 춘향전, 흥부전, 병강쇠가가 이 남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동네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장소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 살아서 이런 장소 감각이 좀 희박할 줄 압니다. 네, 이곳을 배경으로 한 작품 춘향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멀리 보면은 반야봉도 보이고요. 그죠? 백운산도 보이고요. 이 남원이 큰 분지인데 이 분지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반야봉은 저희 앞산입니다. 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좀 신비한 산처럼 보이는데 저에게는 앞동산. 여기 옛날에 올라갈 때 슬리퍼를 신고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지리산을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냐고. 아니, 앞산 가는데 무슨 등산화 신고 갈 일이 있습니까? 슬리퍼 신고도 충분하죠. 이곳이 춘향전의 배경입니다. 뭐니 해도 이 광활루를 놓칠 수가 없죠. 사진을 이리저리 검색해 봤는데 이 사진이 광활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게 오작교고요. 오작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활루고 요 뒤편에 춘향사당이 있습니다. 열려 춘향사라고 해서 춘향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물속에는 어마어마한 잉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잉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광활루를 다녀왔는데 백일홍이 한창이에요. 옛날에 백일홍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심은 모양이에요. 이 백일홍의 색깔이 그 춘향의 이미지하고 맞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근데 백일홍으로 온통 뒤덮어 놓으니까 그게 좀 낯설기도 해요. 너무 많이 심은 게 아닌가 싶어 좀 아쉬웠습니다. 이 나무들이 아주 오래된 우람합니다. 잘 가꾸어진 최고의 정원 중에 하나죠. 조선시대 황희 정승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활루 얘기만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죠. 뒤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춘향이 예쁩니까? 네. 이걸 두고 참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았어요. 이쪽 오른쪽 춘향이 있죠. 오른쪽 춘향이 2000년까지 있었던 춘향상입니다. 춘향사당에 모시고 있던 상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화백이 이은호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이은호 화백이 친일 이력 때문에 논란에 휩싸여서 그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이걸로 했는데 요즘 작가가 그린 그림으로 했는데 이름을 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너무 늙지 않았느냐. 16살의 춘향이 모습인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늙은 표정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6월인가요? 신문에 온갖 신문들에게 도배가 됐습니다. 이 말이 되느냐 해서. 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남원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조만간. 근데 나중에 그 춘향의 모습을 그린 것일 수도 있죠. 이도령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찍은 그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쁜데 복장이 영 그렇죠. 그리고 춘향 사당과 이 복식 이쪽 이은호 화백이 그린 복식 있죠. 이 복식이 외색이 짙다라는 것 때문에도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춘향묘입니다. 춘향이 묘인데 저 위에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 초파일 무렵이면은 여기에서 제사도 올리고요. 아주 거창한 제사가 거행됩니다. 춘향 문화 선양회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허구적 인물과 실존적 인물의 경계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인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상화도 그리고
초상화에 그릴 수 있다 치고 묘를 조성해 놓고 묘에 가서 제사까지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소설의 주인공의 묘까지 조성한 예를 저는 보질 못했어요. 작가의 경우야 생가도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 묘를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조성해 놓고 하나의 성역화하는 건 이 허구와 현실 사이에서 뭔가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허기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허구와 현실 사이에서 늘 그 외줄 타는 형상인지도 모르죠. 꿈꾸는 나도 나듯이 여러분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도 어쩌면 꿈인지 모릅니다. 불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꿈과 현실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허구도 마찬가지죠. 소설을 허구라고 얘기하는데 소설이 현실보다 훨씬 현실을 진실하게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훨씬 거짓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설은 허구고 현실이 정말 리얼한 것이다 라는 건 이미 그 경계는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춘향이를 실존 인물로 보고자 하는 이 욕망은 무엇일까? 과연 이걸 그냥 문화 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가? 아니라면 정말로 현실과 허구 사이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표현인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춘향전의 기호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경판본 24장분의 머리이고요. 이쪽은 완판본의 첫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춘향전, 권지단, 화설, 아조, 인조, 그죠? 인조, 조대 이렇게 나오죠. 아조, 그리고 여기는 숙종대왕 지기초에 이렇게 쓴 이거 왕의 이름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인조라고 썼어요, 그냥. 춘향전이 형성된 건 다 다른데 가장 오래된 그 경판본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만화본이 1784년 요 무렵이에요. 18세기 중후반에서 시작해서 19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독서인이고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문학 작품으로 세계 문학의 한 흐름 속에서 춘향전의 위치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형성 시기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후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죠. 신분제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 민중들의 저항 에너지가 분출하기 직전입니다. 정치는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춘향전인가 춘향가인가. 이 춘향전은 춘향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춘향가는 춘향의 노래인데, 이 춘향전은 그냥 이야기로 쓰여진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춘향에 관한, 물론 이야기를 지으려면 모티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씨앗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씨앗을 설화, 근원소라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리산여설화도 있고 어사설화도, 암행어사설화도 있고요. 또 연려설화도 있고 또 기생과 관련된 설화들도 있고, 또 가장 설득력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녀설화입니다. 추녀설화. 근데 이 남원의 춘향이 하면은 미인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남원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볼지 모르겠는데 남원의 여성들이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죠. 농담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남원의 추녀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누군가를 몹시 사랑한 모양입니다. 이게 벼슬아치였던가 그래요. 네, 여러 이 이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추물이어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품었겠지. 그러니까 이 중음을 또 돕니다. 그러니까 저 세계로 가지 못하고 중간 세계를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겠지. 이 복수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관 사또가 부임한 날 쪽쪽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처녀 귀신의 한의 복수가 시작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술하고, 곱게, 저 세상으로 이끌어야겠죠. 씻김굿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굿을 잘 치러주고 저 세상으로 모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그 설화들이 이 춘향전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씨앗을 키워서 이제 글로 쓸 수도 있고 그걸 이야기로 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독서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선시대만 해도 문맹률이 아주 높았잖아요.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을 읽는 사람들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묵독이라는 것, 이 묵독은 근대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 그죠? 그리고 매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책자의 보급, 이런 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받쳐줘야 독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게 개인들이 책을 혼자 읽을 수가 있죠. 이게 묵독이 근대에 이르러서 시작됐다고 얘기할 때 늘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거의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에게는 친숙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듣겠죠. 그러면 이때 이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에, 왕성하게 활동한 그 일련의 이야기꾼 그룹이 있습니다. 전기수,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이야기꾼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문자로 기록되는 게 주로 전 계열인 것 같고, 그리고 가 계열은 그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야기와 함께 노래도 하고 이게 발달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은 다 합쳐 춘향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춘향전은 글로 쓰여서 전해지는 것들이고 춘향가는 이야기에서 노래로 판소리라는 장르죠. 판소리 이렇게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 민중들의 인기를 끄니까 민중뿐만 아니고 사대부들까지 이 많은 그 관심을 보이니까 나중에 이게 소설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이걸 판소리계 소설이래요.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소설로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설화가 있고 소설로 이어지는데 판소리라는 중간 단계를 거친 거죠. 이걸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춘향전, 남원고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쓴 게 있습니다. 필자가 정확하게 있죠. 근데 판소리계 소설은 필자가 없어요. 작자 미상 이러죠. 작자 미상 이러는데 이게 집단 창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러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거기에 보태고 또 뺄 건 빼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축적되고 또 변형을 거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서 이제 목판본이 있고요. 이게 목판본입니다.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찍는 거죠. 필사본은 이제 붓으로 쓰는 겁니다. 붓 쓰는데 여러 사람들이 몇 개 쓰겠죠. 재밌는 이야기들. 혹시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봤나요?
음란 사생 보면은 뭐 직접 쓰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필사하는 것도 있죠. 보면은 필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창본은 이제 명창들, 뭐 정정열이든 송록이든 이런 그 유파가 있거든요. 그 흐름 그 제자들이 이 스승의 이 버전들을 다 적고 그걸 또 전통으로 이어가는 거죠. 창본이 있습니다. 또 활자본은 활자 이렇게 식자를 해서 찍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화기 때까지 이 춘향전 이런 게 다 활자본으로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본이 대략 120종이라고 합니다. 다 합치면. 이걸 2본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경판 34장인데 34장본, 완판 84장본입니다. 근데 이게 경판은 서울에서 찍은 판이란 뜻이에요. 이건 문장체에 가까운데 물론 율문 형식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판, 이건 전주에서 찍어냈던 뜻입니다. 완판 84장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여기 보면은 이건 춘향전 이랬죠. 제목이. 여기는 연려 춘향 수절 가라 이랬습니다. 이건 가죠, 가. 연려 춘향 수절 가고 이쪽은 춘향전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계보의 춘향전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춘향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춘향전군의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는 같은데 이 구체적인 이 디테일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이야기들이. 판이 달라져요. 판소리도 그렇죠. 어떤 명창이 부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춘향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우리가 노래로 들을 때는 판소리로 들을 때는 쑥대머리 들어보셨죠? 쑥대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춘향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머리카락이 귀신처럼 생겼고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춘향전과 연려춘향수절가에 없어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판소리를 부르는 그 명창들에게 몇몇 명창들에게만 있는 거죠. 이걸 던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그 명창이 잘 부르는 부분들 그게 있습니다. 임방울 명창이 부르는 쑥대머리. 요것만 따로 또 부르기도 하죠. 뭐 사랑가도 그렇지만은 그런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 춘향의 이야기라는 공통 분모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그런 춘향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본 연구 이런 얘기들은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죠. 춘향전 전집 우리 연세대학교 설성경 교수님이 평생의 작업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경만 하는 거지. 우리는 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택한 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100번째 춘향전에는 경판본과 완판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문헌연구회에서 이 춘향전을 이석래 선생의 역주로 간행을 했는데 한 군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이런 기획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강의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고 안 그러면 뭐 한 번 하고 마는 거지. 알아서들 하십시오. 일단 요 그림이 일단 그려지죠. 어떤 텍스트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 같죠. 한글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어려워요. 한자가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현대어로 옮기면은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걸 다 현대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한자어도 다 표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민간의 한자어가 침투하면서 변형을 겪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한자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세타령, 새가 날아든다 하는 거 있죠.
농춘 화답의 부엉새 이런 게 그런 게 있죠.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농촌 화답으로 들었었어요. 농촌에서 누가 얘기를 주고받나? 이런 거 있는데 한자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농춘입니다. 농춘. 그러니까 봄을 희롱하는 거지. 여기 농추라고도 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민중들이 이걸 들을 때는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편하게 듣는 거지. 예, 그런 표기들이 많습니다. 필사본에 오면 더 하겠죠. 그걸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되니까 텍스트 비평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들이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 주석을 하고 현대어로 바꿔놔야 비로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아주 귀하죠. 이 번역과 이런 텍스트 해석은 모든 학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그게 제대로 갖추어진 이 학문이 튼실한 기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춘향전에 송성욱 선생이 풀어 옮긴 겁니다. 가톨릭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고전문학 전공자인데 이놈이 풀어서 옮긴 겁니다. 현대어로 옮긴 것이어서 우리 누구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늘 우리 학생들에게 묻는 건데 춘향전 읽은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없죠?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춘향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춘향전을 직접 읽은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춘향전을 직접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세계의 이 여성의 주체의 형성 과정에서 춘향전만큼 강력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비슷한 시기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영국 영문학의 이 신여성의 탄생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리처드슨의 파멜라라는 작품이 있는데, 파멜라보다 춘향전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요. 성격도 아주 입체적이고 아주 리얼합니다. 분량은 파멜라가 한 10배 가까이 많아요. 10배는 안 될래나? 7, 8배는 많습니다. 분량은. 근데 그 인물 형상화나 이 사회적 모순과의 대결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춘향이가 훨씬 적극적이고 그리고 인물도 생생합니다. 그걸 오늘 볼 겁니다. 이게 모흥갑의 판소리의 장면입니다.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이게 명창 모흥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좀 잘렸습니다만은 능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평양도의 한 커트거든요. 평양도라는 쪽 평양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입니다. 능라도, 대동강 안에 있는 섬이죠. 능라도, 우리 능라도 체육관, 운동장 기억하죠. 능라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고 여기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판소리, 판을 버려놓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놀이판 할 때 판이에요. 여기 항상 부채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광대죠. 광대고 여기 고수입니다. 고수고 뒤에 여기 옆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주빈들인가 보죠. 주빈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청중들이 듣고 있습니다. 많으면은 100명, 200명 가까이도 모여서 들었다 그랬죠. 옛날에는 제 기억이 아슴아슴한데 동네에 꼭 부자들이 한 집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잣집 어르신이 한 환갑을 맞이하거나 칠순을 맞이하거나 고일을 맞이하거나 그러면은 꼭 그 유명한 광대나 기생을 불러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소리라고 했죠. 소리를 들으려고 저 먼 동네에서부터 다 옵니다. 다 와서 한 7, 8시 가을이면은 되게 그 잔치가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한 어둑어둑해질 때 7, 8시에 시작하면은 1시 새벽 꼬박 자시가 넘을 때까지 이게 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판소리가 문화를 공동으로 향유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 팔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런 소설이라는 장르, 그 이전에 판소리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 민중들은 하나의 이 인문적 교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자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한시들도 곳곳에 나오고, 또 구운몽의 얘기도 나오고, 수경낭자전 얘기도 나오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남자 얘기할 때는 외모는 두목지요, 필체는 왕이지라는 것처럼 중국의 고사들을 곳곳에서 인용하거든. 한문 교양들을 이 민중들이 귀동냥으로 다 들으면서 터득하게 되는 거지. 그게 언어 세계를 훨씬 풍요롭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감정 표현과 사상 표현에서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일뿐만 아니고 인문적 교양을 쌓는 현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춘향전 한 권을 제대로 읽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온갖 고사들, 그 시들을 다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이걸 많이 듣다 보면은 오늘처럼 책이 많지가 않으니까 춘향전을 몇 번씩 듣고 장화홍련전을 몇 번씩 듣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거나 읽어준 사람이 잘못 읽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서 춘향이가 30대 맞아? 28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이 언어들에.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 춘향전에 나오는 한문 교양 지식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금준미주 천인혈 이런 직구들이 바로 이제 나오는 거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흥 또는 어떤 그 공연을 향유하는 장이었을 뿐만 아니고 인문적 교양을 쌓아가는 그 인문적 체험을 쌓아가는 장이기도 했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